2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례형 문제라 깝깝할 것 같았는데 이 문구 보니까 안 깝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례는 위장혼인 사건으로 공정정서 원본 부실기재죄가 승립하는 케이스다라는 점을 알면 아래 지문들은 수월하게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1번 지문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갑, 남은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의 명의를 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문서 위조죄가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 케이스죠. 옳습니다. 공정정서 원본 부실기재죄가 승립한 케이스라고 했습니다. 2번 지문 보겠습니다. 허공작죄는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만이 주체가 되는 신분범이고 그렇습니다. 진정신분범입니다. 공무원 아닌 갑남은 본죄의 정범적 적이 없으므로 허공작의 간접정범이 절대 될 수 없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두 가지 문서죄의 간접정범이 구조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허공작 간접정범이고 또 하나가 공문서 위조죄 간접정범이었습니다. 이 지문 내용은 옳은 내용이죠. 3번 지문 보겠습니다. 갑남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가 아닙니다. 따라서 위계공직방 성립한 경우가 아니라 공정정서 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 케이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에게 어떤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위계공직방 성립 기준은 아시는 바와 같이 충분한 심사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고 같은 경우에는 신청과는 달리 일방적인 통보로서 어떤 효과가 완성되는 경우이죠. 따라서 이런 신고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심사가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위계공직방이 성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4번 지문 보겠습니다. 갑남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 등록부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부실의 사실을 기재케 하였죠. 따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공정정서 원본 부실기재죄가 성립한 케이스입니다. 및 동행세죄에 해당한다 라는 내용은 그래서 옳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무방해에 관한 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원샷, 원킬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쭉 버리겠다 사건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이를 거절하고 자신의 방으로 피하여 문을 잠그고 면도칼로 가슴을 그어 피를 내어 생쇼를 했네요. 죽어버리겠다고 한 경우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죽여버리겠다라고 한 경우라면은 당연히 상대방에 대한 협박이 될 수 있고 공직방도 성립했겠지만은 죽어버리겠다고 한 경우는 지가 죽겠다라는 것이니까 그래 잘 죽어라 하면 그만이지 상대방에 대한 협박이 될 수 없는 문구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경우는 상대방에 대한 협박이 될 수 없어서 공직방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었습니다. 옳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사건과 유사한 회칼 두 자루 사건에서도 죽어버리겠다고 말한 경우였는데 그 사건에서는 회칼 두 자루라는 특수성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협박이 성립한다라고 판시를 했다라는 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지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활근로자 복지도우미 사건입니다. 원샷, 원킬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복지도우미는 공무원, 비공무원, 당연히 비공무원. 그러니 복지도우미에게 협박을 한 경우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1초 만에 풀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근데 이 출제도 역시 무식한 출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문 내용 어디를 봐도 비공무원에 해당하는 자활근로자 복지도우미라는 문구가 안 보입니다. 담당 직원이라고 제시를 했는데 아니 담당 직원이면은 그 담당 공무원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담당 공무원에게 협박을 했다면 공직방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근본 없는 임의 단어를 제시해서 우리 수험생들로 하여금 알쏭달쏭하게 만들어 버렸으니 무식한 출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어쨌거나 우리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객관식 선택형 문제의 특성상 이 지문을 틀렸다라고 밖에 선택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3번 지문도 좀 졸렬하지만은 원샷, 원킬 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지문에서는 제품명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는 제품명을 알고 있습니다. 파워, 매직, 세이프였습니다. 자, 아웃은 하드, 세이프는 소프트겠습니다. 그러면 불처벌 이미 결론 내릴 수 있죠.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런 졸렬 비법이 효과적이지만은 그래도 공부하는 입장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불빛을 반사시켜 차량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 이름이 파워 매직 세이프였습니다. 근데 이 제품을 차량 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행위는 요 정도이면은 경찰관이 충분히 심사를 하면
하면 식별할 수 있다라고 우리 대법원에서는 본 것 같아요. 이런 행위로는 위계가 아니다라고 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4번 지문은 법조문을 읊조린 판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문상 공집방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뭐한 자? 폭행 협박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직무집행을 방해는 객구가 아니므로 당연히 객구가 아닌데 그에 대한 의사가 필요하지는 않죠. 따라서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옳은 내용이고요. 위계공집방의 법조문은 위계로서 분명히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집행을 방해가 객구가 되는 것이고 당연히 객구인 공무집행을 방해에 대한 의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문 역시 옳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문은 원샷 동결할 수 있는 그대로 사건입니다. 즉 수뢰자가 받은 돈을 소비 후 정례자에게 반환한 경우라면 그 돈을 수뢰자가 먹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수뢰자로부터 몰수 추징을 하게 되지만 이렇게 그대로 반환한 경우라면은 수뢰자가 그 돈을 먹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여자, 즉 정례자로부터 몰수 추징하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또 수뢰자가 수상검언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공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정례자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할 것이므로 수뢰자로부터 추징함을 위법하다 라는 내용은 옳은 것이 되겠죠. 2번 지문 보겠습니다. 뇌물로 받은 돈은 은행에 예금, 이미 늦었습니다. 이거 소비한 것으로 간주해버리죠. 왜냐하면 예금하자마자 이자가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금 행위는 뇌물의 처분 행위에 해당하므로 소비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미고요. 그 후 수뢰자가 같은 액수의 돈을 정례자에게 반환, 의미 무의미, 무의미. 여전히 그 돈은 수뢰자가 먹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수뢰자로부터 가액을 추징한다 라는 내용은 옳은 것입니다. 3번 지문은 공범의 소비도 소비다 라는 판례의 내용이었습니다. 한 통속이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뢰자가 피해자로부터 공무원이 지급하는 사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 300만원 중 금 20만원은 경비로 사용, 지가 소비했네요. 금 280만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하라고 공범에게 돌려주자 공범이 이를 소비. 그러면 지가 소비한 것입니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 이기 때문이죠. 결국 지가 소비한 것이니까 수뢰자에게 금 20만원만이 아니라 300만원 전부에 대해서 추징하여야 한다 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4번 지문은 초대도 소비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의 판례였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이 형을 제공받는 자리에 피고인 스스로 제3자를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3자는 공무와는 상관없는 피고인의 친구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제3자를 초대했다라는 것 자체가 돈을 먹고 소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초대하여 함께 접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3자가 피고인과는 별도의 집에서 접대를 받는 공무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약 제3자가 공무원이라면은 이 접대는 그 공무원 자신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피고인 공무원의 소비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그러니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의 접대 비용도 피고인이 돈을 받고 소비를 한 비용에 해당한다 라는 취지의 판례 내용입니다.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에 당연히 포함시켜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보아야 한다 라는 내용은 그래서 옳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위정과 증거인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문 보겠습니다. 위정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정인이 허위의 공수를 한때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자수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공술, 저기도 공술이라고 하는데 전형적인 점언이저식 표현이겠습니다. 그냥 진술이라고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그 공술, 즉 진술이 허위 진술이더라도 범죄 성부의 영향 의미 없죠. 중요 의미 없고 지역 의미 없습니다. 판사들은 자신들도 가끔씩은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들 앞에서 거짓말하는 놈들은 거의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마인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인의 허위 진술이 중요하건 지역적인 건 상관없이 판사 자신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가는 엔간하면 처벌하겠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그런 의지가 강합니다.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지역적인 사항에 관한 진술이라면 위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판사 앞에서 거짓말하면은
판사는 아무리 이런 지역적인 사항이라도 앵간하면 위정죄에 해당한다 판단해버립니다. 따라서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지문도 어디선가 많이 보던 익숙한 내용입니다.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 이게 키워드였습니다. 얘는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된 놈이기 때문에 무슨 유죄 판결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겠죠. 따라서 얘는 정언 거부권이 의미 무의미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후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에 대한 피고 사건의 정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한 경우 당연히 위정죄가 성립합니다. 얘가 한 변명이 뭐냐면은 자기가 정언을 하기 앞서 이렇게 정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대. 아니 이것은 이미 무의미하다라고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까? 정언 거부권을 고지를 받든 고지받지 못했든 유죄 확정된 이놈은 정언 거부권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허위 진술을 해버린 이상 위정죄가 바로 성립해버립니다. 결국 이런 정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였더라도 위정죄가 성립한다라는 내용은 옳은 것입니다. 3번 지문 보겠습니다. 증거인멸죄에서 증거란, 이 증거란 경중 불문 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위정죄에서도 살펴봤지만은 판사들은 말에 대한 거짓행위에 대해서도 참지 못하지만은 증거에 대한 거짓행위에 대해서도 거의 분노조절 장애가 있습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판사 자신 앞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행위를 했다면 그 증거의 경중을 불문하고 폭넓게 처벌하려는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아시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거란 범죄 또는 징계 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뿐이겠습니까? 폭넓게 처벌해야 되는데 뿐만 아니라 이겠죠.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 있는 정상을 인정하는데 도움이 될 자료까지도 약간 이런 경한 증거까지도 포함시켜야지 증거 인멸한 자식들을 폭넓게 처벌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옳은 내용입니다. 4번 지문 역시 3번 지문을 대할 때와 동일한 마음으로 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즉 이런 놈들 폭넓게 처벌해야겠죠. 증거 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폭넓게 해석하는 겁니다. 증거 위조 행위 시에 아직 수사 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면 제외시켜 주겠습니까? 아니죠.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시켜야 폭넓게 처벌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어떤 증거를 위조해버린 이상 그 형사사건이 기소가 되었건 기소 안 되었건 상관없고요. 또 나중에 기소가 되었는데 무죄가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이 폭넓게 처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판사들은 자신 앞에서 증거 위조, 증거 인멸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소가 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 위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라는 내용 역시 옳은 것입니다. 결국 옳지 않은 것은 1번이겠습니다.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무고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문 보겠습니다. 한 통의 고발장에 의하여 두 개의 혐의 사실을 들어 고발할 경우 그중 일부 사실이 진실, 얘는 객구 아니니 의미였고 다른 사실이 허위, 얘가 객구이니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면 허위 사실 부분이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한다. 한 통인지 두 통인지 세 통인지 이런 것들은 객구로서 전혀 의미 없고 또한 진실, 얘도 객구로서 전혀 의미 없고 다만 허위, 얘만 객구로서 기능을 한다 라는 의미겠습니다. 따라서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한다 라는 말은 옳은 것입니다. 이번 지문 원샷 원킬 할 수 있는데 분명히 키워드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즉 타인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조문 그대로이죠.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 일반적으로 6개월 아닙니까? 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자체로 분명, 이게 키워드를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수사 가능성 100%, 0%.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고생하시는 경찰관 분들의 흑고생 가능성이 0%다 라는 의미겠습니다. 이 말은 무고죄의 보호법이 이긴 국가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에 대한 침해가 없다라는 의미이므로 여기 지문에서 이러한 때에도 무고죄는 성립한다 라는 내용은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3번 지문은 참, 거짓, 찾기, 놀이로서 결국은 수사 가능성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 수험생들은 양념서 법칙을 적용해서 1초 만에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이 타인에게 분명히 도박자금으로 금원을 빌려줬거든요. 이게 양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도박자금으로 금원을 빌려줬는데 그 사실을 감추고 벌써 이 장면에서 뭔가 처벌 느낌이 확 느껴지지 않습니까? 계속 보면 단순한 대여금
이럴 줄 알았다. 이게 염소죠. 인 것처럼 하여 벌써 도박자금량, 대여금, 염소 이 장면을 보니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예, 거짓임을 알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죠. 이어서 보면 타인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며 사기죄로 고소했겠죠.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한 경우 이미 우리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고죄가 승립한다 라는 내용은 옳은 것입니다. 4번 질문 보겠습니다. 무고죄에 있어서 자백 특례는 필요적 감면하는 그 조문이죠. 는 재판 확정 전의 자백을 형을 필요적 감면 사유로 한다는 것으로서 자백의 개념에는 무고사건의 피고인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의한이니까 자발성이 없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자발성이 없는 경우에 뭔가 안 되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발성이 없으면은 자수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문에서 문제되는 자백은 되었죠. 그러므로 포함된다라는 이 지문 내용은 자백에 관한 것으로서 옳은 내용입니다. 결국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